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은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좀 우려 섞인 분석들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인데 서울 아파트 값은 막 급등하는 이런 현상, 또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좀 얽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외부 요인부터 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EU 쪽에 최소 15에서 20% 관세를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강경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한국도 뭐 협상을 잘한다 해도 15에서 18% 관세율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더라고요. 쉽지 않겠네요. 특히 그 자동차 관세 25%는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단순히 그 관세율 숫자 자체보다도 이런 예측 불가능한 통상 압박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외부적인 압박 가능성이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만 0.43% 올랐다고 하니까 속도가 엄청하죠. 0.43%요. 근데 경제 상황은 완전 반대거든요. 한국 경제는 뭐 마이너스 성장률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침체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뭐 0.8% 예측이니까 이게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고는 전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결국 그 대책을 내놨잖아요. 소득이나 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6억 원 한도로 묶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극약 처방이었죠. 그렇죠. 정말 초유의 대책인데, 네. 이런 기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많이들 지목하는 게 역시 한국은행의 통화량 증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돈풀기입니다. 돈 풀기. 네. 오스트리아 학파 관점을 인용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통화 완화가 실물 경제 회복으로 가기보다는 자산 가격 거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같은. 부동산 거품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유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해서 결국 빈부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러버리라는 책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책이요. 통화정책과 불평등 문제를 다룬.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이렇게 돈을 막 풀고 있는데 당장은 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낮아 보일까요? 그게 사실은 함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함정이요? 네, 일단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 자체가 위축돼 있으니 물가가 오르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방식 자체가 이 급등하는 집값의 영향력을 상당히 낮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집값 비중이 낮군요. 물가지수에서. 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물가 상승률은 낮아 보이고 이게 어쩌면 중앙은행에게는 계속 돈을 풀어도 된다는 어떤 명분 혹은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정책이 결국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이 정도 시차를 두고 나중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 얘기가 나오니까 그 김대중 교수님 경고가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연말 원달러 환율 1,400원에서 1,500원, 내년에는 1,600원까지 예측하고 외환 위기 발생 확률을 84%로 제시했더라고요. 84%?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죠. 네, 좀 충격적인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경고의 배경에는 외환 보유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양적으로 보면 현재 한 4,6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국제기구 건고치 한 7천억에서 9천억 달러 정도거든요. 거기에 좀 못 미친다는 문제가 있고요. 공고치보다 적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질적인 문제요? 네, 보유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같은 건데 이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자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환율 급등 같은 위기가 실제로 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주택시장은 당연히 급락할 수 있고요. 심지어 대기업 절반 정도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실업대란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언급이 됩니다. 와, 정말 심각한데요. 네, 결국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통화 완화 정책이 원화 얍세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네. 여기에 미국의 높은 금리랑 우리나라 낮은 금리, 이 차이 때문에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위험이 커지는 그런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렇게 좀 서로 연결된 위험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밖으로는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압박 같은 게 있고요. 안으로는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통화 완화 때문에 자산 거품이 커지고 또 불평등은 심화되는 이런 모순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외환 보유고 문제하고 맞물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 즉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아주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위험 요인들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분석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주거 비용 급등이 공식 물가지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네, 그 문제요. 이게 혹시 정책 결정자들이 우리 경제가 실제로 받고 있는 압력을 좀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